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일타 해법. 오늘은요, 미중 무역전쟁 2라운드가 개막된 상황에서 제야의 중국통 모셨습니다. 이철 박사님이십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중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중국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이철이라고 합니다. 일단 중국을 겨냥한 트럼프 2기의 10% 추가 관세 예정대로 발효됐고 오늘 베이징 시간으로 10일 0시부터 이제 중국도 보복 관세에 들어갔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6년 만에 재점화된 미중 무역 갈등에서 저희가 좀 핵심으로 봐야 될 포인트들 뭐가 있을까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첫 번째 대결이 아니고 이 두 번째 재대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와 달라진 점이 많이 있는데 중국이 그동안 8년에 걸쳐서 이제 미국에 대항할 준비를 해왔다는 것이고 또 트럼프도 그동안 중국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잘 지켜봤기 때문에 이제 두 선수가 모두 잘 준비된 상태에서 지금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 이제 지난번과는 많이 다른 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무역 전쟁에서는 기습을 당했다는 그런 입장들이 있다면 이번에는 모두 잘 준비돼서 용의주도하게 준비된 초식을 전개하고 있다는 게 이제 다른 점이겠습니다. 미국의 이런 관세 전쟁이 사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자충수가 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 의견이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고 근본적으로 미국을 경제적으로 오히려 어려운 상태로 만들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인데요. 사실은 이런 시각이 그 글로벌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역설적으로 중국은요. 지금 과거에 우리가 디커플링이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전 세계가 소위 글로벌 싱글 마켓, 전 세계 단일 시장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 있었는데 바이든이 이제 중국 너희는 노는 게 아주 안 되겠으니까 너희하고는 안 놀 거야 하면서 중국을 떼어내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글로벌 하나의 시장에서 중국을 잘라내겠다. 그래서 중국은 나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 나는 여기 달라붙을 거야. 지금 이런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마구 관세를 때리면서 그것도 우군까지 캐나다, 멕시코 막 때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자멸의 시나리오 아니야? 아니 지금 잘라내야 될 건 중국인데 지금 이러다가 미국이 잘라나가게 생겼어. 이제 이런 시각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트럼프는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공약 준수율이 가장 높은 대통령이고 그리고 지난번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리저리 회담이 한 9차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나중에 기록을 남길 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고 철저한 기업가다 이렇게 말하자면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를 막 때리는 것이 계산 없이 하는 행동이 아니다. 우리가 일단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영향을 불러올 것이냐? 그건 아마도 이번 그 캐나다나 멕시코에서의 반응과 유사한, 파나마의 반응과 유사한 이제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고 실제로 협조적으로 다른 국가가 나오지 않겠다면 정말로 그런 관세를 공격 수단으로 삼겠다 이런 것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관세라는 건 상당히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비록 중국이 자기들도 보복 관세라면서 그 발표를 했지만, 그런데 첫 번째로 기본 전제가 중국이 미국한테 파는 건 많고, 중국이 미국한테 사올 수 있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불균형이 있는데 서로 관세 전쟁을 하면 손해는 중국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관세로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역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관세 전쟁을 하겠다면 중국과는 마음 놓고 두들겨 펼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중국이 보복 관세를 얘기했지만 중국이 보복 관세 같은 수단을 통해서 실효성 있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고 따라서 중국은 비관세 수단을 여러 가지 준비했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수단을 준비했는지 이제 트럼프의 압박이 계속되면 무엇을 내놓을지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는 대상이 되겠죠. 그럼 박사님은 어떤 부분을 좀 중국이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많이 그 예상하고 있는 것이 뭐 히토류에 대한 제재라든가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요. 히토류가 만일에 최종적인 수단으로 중국에서 생각한다면 히토류 전에 여러 가지 제재를 보복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히토류는 마지막 수단이 될 테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된 것 같은데 히토류 제재가 먼저 나왔다. 그렇다면 히토류보다도 더 큰 펀치를 준비해 놓았구나. 예,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대선 기간에는 중국에 대해서 막 최대 60%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러다가 최근엔 이제 10%로 줄어드니까 일각에서는 좀 한 발을 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했다는 게 10%를 그러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10%의 관세를 내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1차 무역 전쟁 때 중국에 대해서 이 징벌성 관세를 부과했고 이것이 바이든 대통령 들어올 때 그대로 유지를 시켰고 여기에 10%를 더 부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60%를 부과한다고 할 때도 기존에 있던 거에 60%를 더 부과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징벌적 관세를 1차 무역 전쟁에서 맞아 있는 상태에서 60%를 더 때리면 한마디로 이제 수출 못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그러면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신 말씀을 따를게요. 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2판 4판이다.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미국에 오는 피해도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10% 우선 예, 이렇게 그 시행했다고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트럼프가 캐나다 이제 멕시코랑 보면은 막판 협상을 통해서 뭐 30일 정도 관세를 유예하겠다 뭐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세 정책이 결국은 트럼프의 협상용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럼 미국과 중국 양측의 어떤 협상 테이블에서 정말로 원하는 것들은 뭐로 보고 계세요? 일단 두 나라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이해할 수 있는 중국 쪽을 예를 들면 중국 지도부는 현재 국가 정책 최우선 순위가 타이완의 통일입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타이완 통일이 미국의 정책 중에 과연 넘버 원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조금 의심스럽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우리의 타이완 통일을 양해한다면 너 하자는 대로 할게. 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그러면 타이완 통일하라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거 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미국 물건 1년에 뭐 3천억 달러씩 사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가능성이 없느냐?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럼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냐? 그러면 미국에 있는 수많은 상원과 하원 의원들 그리고 미 군부가 그 꼴을 못 볼 것이다. 그러면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 정책을 트럼프가 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본인이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떤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서 중국은 뭐 통일이 하고 싶고 미국은 돈을 벌고 싶어. 그래서 이 둘이 딜이 될 것 같아. 너무 단순화시킨 그런 추측은 우리가 이제 할 수는 없겠죠. 다만 두 국가가 바라는 것이 같은 장기판 위에 있지 않다. 이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좀 무차별 관세 폭탄이 사실 우리나라 한국도 예외가 아닐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렇죠. 지금 트럼프의 정책과 그들이 상대적으로 공통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그 의견을 보면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진영의 시각은 이런 것 같아요. 먼데 있는 그런 나라, 그리고 저 멀리까지 비즈니스하는 그런 기업은 난 잘 모르겠고, 나는 우리 동네, 우리 마을, 우리 주, 우리 시, 우리 주, 이 사람들이 중요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까지 미국의 그 진보적 인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싱글 마켓, 전 세계를 하나의 단일 시장으로 묶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진영의 생각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은 게 뭐냐? 결국은 다국적 기업, 세계적인 자본가, 너희들이 돈 벌고 너희들 주가 올라갔지. 우리 동네에서 그 빵집 하는 분들은 세계적인 프랜차이즈로 인해서 자기 빵집 비즈니스를 잃었고, 그러니까 결국 뭐 좋은 물건 많이 만든다고 하더니 공장 다 뭐 외국에 지어가지고 거기서 수입해 오는 바람에 우리 동네에 있는 공장 다 문 닫고, 우리 동네에서 납품하던 회사들 망하고, 그 회사에서 일하던 우리 친구들, 우리 커뮤니티 사람들이 실업을 하고 살기 어렵게 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아메리카를 위한 사람들이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세를 막 올리는데 멕시코나 이 캐나다에도 이 우군이잖아요. 근데 거기도 관세를 올려. 왜? 그거 대기업 애들이, 글로벌 기업 애들이 그거 몇 푼 그 원가 챙겨 먹겠다고 그래 공장을 멕시코 가서 세우고 캐나다 가서 세워? 관세 올려. 그러면서 가로 열고, 그러니까 기어 들어와. 우리 미국에 공장 만들고 그래야 우리 미국인들이 잡이 생기고 애들은 학교를 다닐 수가 있지. 뭐 맨날 남 좋은 일 시켜. 뭐 이런 그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한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겠느냐? 너희도 맨날 우리 미국 등쳐먹고 배불리 살고 있지. 문제 있어.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런 스탠스는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금융시장을 좀 개방하는 걸 협상 카드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중국이 금융시장을 아예 안 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금융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중국 시장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중국에 우리가 외국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걔네들 사실 우리 외국 자본과 기술 없었으면 니들이 지금까지 지금처럼 됐겠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국 전체의 자본시장에서 전 세계 외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5%도 안 됩니다. 이것은 그 중국이 당초에 지난 세기에 개혁 개방을 할 때 우리가 아편 전쟁을 당하고 이랬던 그 봉건 시대 때 서구 열강에게 당했던 그 경험을 잊을 수 없다. 다시는 그런 꼴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금융시장, 우리의 자본시장이 서방의 열강의 손에 의해서 장악되는 꼴은 못 본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국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비율을 한 5% 이내로 그렇게 통제를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 기업에 대한 주식도 뭐 우리가 보통 A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기업은 살 수 없고 외국인은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저희 동네에서 몇몇 사람 돈 모아서 주식 투자를 하면 그거 사봐야 뭘 살 수 있겠어요. 엔비디아 주식 한 주 사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전 세계 자본을 끌어모은 내가 뭐 100조가 있어, 뭐 1000조가 있어, 이런 금융기업 입장에서는 투자하는 단위가 뭐 100만 원, 1000만 원 투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한 규모 있게 투자를 하면서 또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중국 정도 가면은 큰 기업, 이런 게 막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막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요거 나한테 주면 요렇게 요리해 먹고 저렇게 요리해 먹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서방의 금융 대기업은 모두 중국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부 장관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과거 행적을 보면 모두 중국의 금융시장 요거 어떻게 좀 해봐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특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큰 금융기업가들은 모두 그런 생각을 한다. 그래서 중국이 한 2년 전부터인 것 같아요. 지금 그 팬데믹으로 경제는 엉망이 되고 막 외국 기업들이 자꾸 떠나고 이거 보니까 이거 찬바람이 솔솔 부는 것 같아. 그럼 이 사람들 다시 또 뜨겁게 중국 좋아 이러면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뭐가 유인 요인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금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융시장을 개방하겠다고 이미 그 선언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금융기업들이 모두 관심이 있어요. 그래 어떻게 해줄 건데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국 기업 특히 제조 기술을 가진 기업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외국 기업인데 제조업을 하는 기업은 우리 중국에 있는 증시에서 상장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회사가 그러면 중국 내에서 성장을 했을까 보면 한 개도 없어요. 왜 그렇죠? 이게 뭐냐면 중국은 우리하고 틀린 게 우리 같은 자유시장 제도에서는 보통 규제가 있습니다. 그럼 규제를 받지 않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으로 다 합니다. 근데 중국은 규제가 있고 거기에 이제 통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및 중국 정부의 통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규제상으로 또 정책상으로 해주겠다 해도 그럼 막 하면 되냐? 결국 또 그게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정부에서 시범 케이스로 한두 개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정말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금융시장이 열렸어. 규제상으로는 다 열리고 정책상으로는 열렸는데 한 개도 된 게 없어. 실제로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요즘같이 그 미중 관계도 험악하고 중국에 대한 그 반중 감정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들어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중국 보고 뭔가 확실하게 보여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확실하게 보여주고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들어가면 재밌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금융기업들이 하는 거죠. 중국이 최근 딥시크 발표하면서 확 주목을 받았었는데 보면 뭐 AI, 전기차 이렇게 좀 눈에 띄는 좀 산업군들이 있더라고요. 이 중국의 이 산업군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중국의 산업 정책은 큰 변화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무슨 전기 자동차, 2차 전지, 무슨 태양광 패널, 중국에서는 신삼양이라고 하죠. 옛날에 무슨 냉장고, 세탁기, 테레비 만들던 거를 삼양이라고 했고 그다음 이제 새롭게 세 가지 중국산 잘 팔리는 제품에서 그걸 얘기하는데 이것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제품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래 차세대 수익 사업을 위한 그런 기술 개발을 하고 제품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전기 자동차나 2차 전지는 이미 그동안 정책할 걸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기 끝이에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테슬라 빼고는 중국 전기 자동차에 경쟁할 수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지금 글로벌로. 이제 와서 손들어봐야 지금 중국 시장의 경쟁에서도 뭐 이길 살아남기가 어렵고요. 나머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미국이 거기에 관세를 막고 하면은 미국 시장? 그래 안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못 들어올까요? 영국에는 못 들어갈까요? 그러면 중동이나 남미나 그런 데 못 갈까요? 그래서 사실은 서방의 자동차 회사들도 지금 중국 전기 자동차들과의 협력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시장이 크다지만 미국 외의 글로벌 시장은 중국의 이런 제품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미 중국이 나름대로 승리했다고 여기는 판이고요. 전기차 부분은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정치적 이유로 장애를 받고 있지만 제품의 경쟁력은 우리가 해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 미래 수종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이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위너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 요걸 키우면 되겠네라고 이렇게 한 게 없습니다. AI는
꼭 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미국과의 그 대치된 상태에서 미국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미국과의 이런 그 경쟁에서 승리하기 네, 위해서는 네. 꼭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어느 특정 산업이나 특정 제품을 위한 건 아니죠. 국가 전체가 전반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럼 구체적으로 그걸 어떤 제품, 어떤 산업으로 구현돼서 나올 네.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아직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 양회에서 리창 총리가 발표할 때 그렇게 발표를 했죠. AI 플러스를 추진한다고요. 이게 이제 과거에 인터넷 플러스라는 정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굴뚝 기업들한테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인터넷을 좀 가미해서 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봐. 어떻게요? 아니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이거죠. 그래서 지금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다가 AI를 접목시켜서 뭔가 좀 만들어내봐. 어떻게요? 내가 뭐 회사 사람이냐? 그건 너희들이 기업을 하는 너희들이 해야지. 좀 이런 상태에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중국의 시장 상황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다들 시장 상황이 안 좋은데 내가 어떻게 갑자기 막 투자를 하고 막 이렇게 개발을 하겠어.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다들 이제 곧 있을 양회에서 중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를 할지 이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이 이제 14차 5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해이기 때문에 금년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또 이루어지냐면 내년부터 시작할 15차 5개년 계획, 그 계획의 내용을 금년에 이제 확정해 가거든요. 네네. 그럼 이거를 보고 있으면 어디다 주력을 할지 좀 이제 이걸 보이겠네요.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과거에는 이 양회라는 게 우리는 베이징에 모여서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장면을 보니까 이게 양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원래는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그 반상회에서 한번 하고 구청에서 한번 하고 그다음 시에서 한번 하고 도에서 한번 하고 이렇게 바텀업으로 올라가서 맨 마지막에 베이징에서 전국이 모여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중간 과정에서 얘기가 좀 나와요. 어느 방향으로 간다든가 어떤 정책이 이제 된다든가 금년에 그게 없습니다. 아까 중국이 전기차에서는 결국 좀 승리한 걸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안 그래도 비야디의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24%더라고요. 뭐 테슬라에는 뭐 2.4배나 큰 수치인데 미국이 그렇게 규제를 하는데도 중국이 좀 몸집을 키울 수 있었던 건 아무래도 뭐 자국 시장 때문일까요? 전기 자동차가 중국에서 이걸 국가 전략 품목으로 결정해서 추진을 시작한 게 2000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지난 25년 동안 끊임없이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밀어줘 왔어요. 요즘 와서 이제 그 중국 전기 자동차가 이제 시장에 풀리니까 우리는 이것들이 왜 이래? 중국이 언제 이렇게 컸어? 그러지만 사실은 지난 25년간 중국은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이걸 해왔던 거예요. 당초에 2000년에 나 전기자동차 개발해보겠어 라고 했던 그 기업이 거의 900개예요. 그럼 우리가 요즘 중국 전기자동차 회사라고 해서 귀에 들어오는 브랜드가 몇 개나 있습니까? 아마 10개도 안 될 거예요. 네. 뭐 일반 분들은 5개도 안 될 겁니다. 5개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895개 회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경쟁해 온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막 100개씩 포기하거나 도산하거나 해가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히 요즘 중국 전기자동차가 좀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을 하시지만 이 사람들 내가 거의 몇백 개 경쟁 기업을 꺾어뜨리고 그 회사들 문 닫게 하고 온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마치 중국 정부가 보조금 준대. 중국은 그건 뭐 미뤄주면 품질이 나빠도 뭐 사야 되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거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자동차 회사 중에 특출나게 잘해온 업체가 BYD고 특출나게 좋은 품질을 유지했고 특출나게 연구개발에 성공을 해왔던 그런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전기차엔 진심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뒷얘기가 많아서 좀 깊게 생각하시는 분은 제 책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 아무튼 전기 자동차는 설령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중국 정부의 국가 전략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럼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입지는 뭐 앞으로 어떻게 좀 변할까요? 테슬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기업이에요.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테슬라는 너무나 훌륭한 기업입니다. 그 일론 머스크는 너무나 훌륭한 기업가예요. 그 일론 머스크가 그 사람 뇌와 그 컴퓨터를 연결하는 그런 것도 연구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약간 그 거부감이 생겨요. 사람 머리에다가 뭐 구멍을 뚫어서 뭘 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하면 사람을 화성으로 보낸다고 그러고 그 얘기도 했었죠. 사람들이 이제 뭐 지구국 이동통신을 위한 지구국을 막 확대하고 있는 판에 나는 위성이야 그러면서 이제 올리고 이게 중국 공산당의 사회주의 가치관에서 볼 때 너무너무나 훌륭한 사고방식인 거예요. 우선 첫째,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유물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같은 거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간의 유전자를 손을 대겠다. 이거는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안 되는 일이지가 일반적인 우리의 그 반응인데, 그런데 공산주의자의 입장에서, 유물론자의 입장에서는 왜 안 돼? 이렇게 될 수 있죠. 실제로 중국 정부는 유전자 연구에 그 제한을 많이 풀었습니다. 이번에 바이오에서 중국의 기술이 좀 세계 수준에 비해서 좀 뒤처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 규제도 풀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은 중국 공산주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훌륭한 사고방식이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절대 그 미국 기업이고 이렇게 물리체들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모셔다 놓고 막 옆에서 잘 배워가면서 보고 있다가 이번에 뭐 위성으로 통신한대. 야, 가서 어떻게 하는지 좀 배워와, 알아와 해서 자기들도 그걸 쫓아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중국에서, 특히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존중받는 기업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테슬라의 입지도 뭐 크게 변하진 않을 걸로 보세요? 그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돼요. 테슬라의 그 자동차, 그러니까 지금까지 팔아왔던 자동차는 이제 중국이 많이 쫓아왔으니까 이제 경쟁의 압박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지금 FSD를 내놨잖아요. 완전 자율주행 하겠다는 걸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그 허가하겠다고 했죠. 근데 아직 실제로 허가는 안 했어요. 그리고서는 지금은 중국 기업들을 먼저 하게 해주고 있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테슬라나 무슨 스타링크나 이런 데서 배울 게 많아요. 근데 어떻게 배우겠어요? 제일 좋은 게 모셔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가 그 상하이 근처에 기가 팩토리를 만들 때 중국 정부가 뭐 땅 공짜, 뭐 돈도 대줘, 뭐 각종 혜택을 다 줬죠. 그래서 모셔왔잖아요. 그럼 테슬라 입장에서는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테슬라가 오면 테슬라만 옵니까? 테슬라 협력회사도 와야죠. 같이 오죠. 그럼 테슬라가 고용을 하면은 미국 사람 고용합니까? 중국 사람 고용합니까? 중국 사람. 그렇지도. 그렇게 해서 몇 년 돌리면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이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제품을 누가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지, 그쵸. 거기서 기계는 무슨 기계를 쓰는지, 맞아요. 그걸 어떻게 돌리는지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비즈니스도 이제 자율주행을 한대. 그러면 이렇게 쫓아내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 우리밖에 못한다 이런 건 지금 상황에서 생각하기 어렵고 이미 잘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러면 테슬라가 자율주행하도록 내버리고 거기서 또 봐야죠. 옆에 두고. 그렇죠. 가까이서 네.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런 장점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그 자기들이 배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중국에서 자기들의 혁신이 없어지지 않는 한에는 당분간은 중국 시장에서 퇴출될 일은 없다. 중국 능력이 공산당이 있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 더 배우기 위해서 네. 이렇게 살려놓을 거다. 바이든부터 이어졌습니다만 트럼프도 중국의 반도체를 좀 압박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실 이런 미국의 중국 반도체 압박이 결국은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좀 이뤄지게 했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요. 중국의 반도체 사업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세요? 이제 바이든이 반도체를 제재하기 시작했을 때 중국 전체 과학기술계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못 느끼는데요. 중국에서는 이 반도체 기술 제재한 거에 대해서 국가 전체가 위기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이 반도체 기술에 국가에서 전략핵과 동일한 우선순위를 부여했고요. 거국
체제로 이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소위 빅펀드라고 부르는 큰 돈을 모아서 반도체를 하겠다는 데면 막 돈을 주면서 많은 낭비가 있었지만 그렇게 지지를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쪽을 더 중요하게도 생각하는데요. 많은 중국의 젊은 엔지니어들 그리고 이공계 대학생들이 이 상황을 쳐다보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술 보국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반도체 기술을 개발을 해야 우리 우리나라가? 중국의 미래가 있겠구나. 그런 편인가요? 예, 지금 불타는 청년들이? 가슴으로 지금 어머.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중국 내에서 가장 반도체 전문가인 분을 모셔가지고 제일 좋은 공과대학이라는 칭화대학에다가 반도체 대학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단과대학을 만들었어요. 반도체 학과가 아니고 반도체 대학을 만들고 만들었군요. 거기에 뭐 여러 과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랬더니 얼마 안 있다가 베이징 대학에도 그걸 만들고 뭐 우한 대학에도 만들고, 그래서 지금 그 중국의 반도체 관련 엔지니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학과 졸업생이 1년에 수십만 명이 나와요 지금. 그리고 그들이 그 젊은이들이 중국 공산당의 그 교육하에 불타는 가슴으로 내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반도체 기술을 개발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반도체를 어떻게든가 해보겠다는 것이 이제 그 굉장히 나와 있고, 과거에는 아직은 외국에서 사올 수 있으니까라고 유예했던 그런 기술들이 지금은 이제 농담이 아닌 게 됐죠. 어떻게 해서든지 달성해야 되는, 확보해야 되는 기술이니까 다 거기 달라붙어 있죠. 그래서 당초에 이런 그 반도체 기술 지지가 있을 때 저희들이 잘 아는 ASML에서도 이거 이런 식이 되면 중국이 자체 개발하도록 모으는 결과가 될 거고 조만간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라고 했던 거죠. 그러나 그렇게 빨리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반도체 그 공급망을 생각해 보면 미국은 잘 얘기를 안 하지만 실제로 반도체 원천 기술을 가진 게 미국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뉴스만 보고 있으면 뭐 2나노, 3나노 만드는 TSMC가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지만 TSMC가 만들 반도체를 설계해서 넘겨주는 회사들이 누굽니까? 그게 무슨 애플이니 뭐 엔비디아니 다 미국 회사예요. 그래서 반도체 공급망의 부가가치를 보면 70% 정도가 반도체 생산 이전에 설계하고 그거 가져다 쓰는 사람들이 70%의 부가가치를 이미 가져가는데 이게 미국이고, 실제로 이제 그 닦고 조이고 기름쳐서 이렇게 제품으로 칩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제 30% 남는데 여기를 지금 제재하고 두들기고 있는 거죠. 그럼 중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앞에 기술이 사실 없는 거예요. 일단 제조도 없지만 부족하지만, 그래서 이거 전체를 다 가져오려고 생각하면 아직 시간이 멀었다. 그리고 이 반도체 공급망은 단계마다 전 세계에서 넘버1 아니면 넘버2 정도나 거기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국가가 분산돼 있어요. 뭐 미국이 있어야 되고, 그럼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ASML 같은 경우도 네덜란드 기업이지만 그 ASML의 장비의 또 핵심 부품은 독일에서 만드는 거고, 그걸 가공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소재라고 할까요? 소모품은 일본에서 공급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은 현재로서는 미국이고, 중국이 이걸 그럼 전부 다 대체할 수 있느냐? 그건 시간이 한참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중국의 딥시크가 네. 사실 전 세계에 좀 충격을 줬잖아요. 네. 딥시크 좀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 텐데 저는 저 개인 소감은 좀 다른 차원에서 흥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테무 잘 아시죠? 네. 테무의 모체가 핀토토라는 중국 기업인데 이 기업을 만든 사람이 원래 구글에서 일하던 중국 엔지니어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알리바바도 있고 징동도 있고 뭐 이미 이커머스가 다 성립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했습니다. 왜? 이 사람 공산주의자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무슨 인터넷이 돌아가는데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위주로 쓰더라 이거예요. 프롤레타리아. 돈 없고 못 배운 사람들은 어떡하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농민들, 시골에 중국의 깡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거기서 소외되지 않느냐. 그래서 가난한 자를 위한 이커머스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성공을 했어요. 왜냐하면 싸거든. 처음에 시작할 때 진짜 싸구려 물건만 팔았어요. 그래서 테무가 왜 그렇게 저가냐. 그동안 회사를 만들고 나서 지금까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싸구려 제품을 발굴하고 그 커머스를 하는데 집중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은 전략적 자원이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그럼 딥시크가 나왔는데 이 딥시크를 만든 량원펑 젊다고들 얘기하는데 중국의 AI 그 전문가들이 뭐 젊다 95년생도 있고 뭐 32살짜리 뭐 35살짜리가 근데 이거는 한국식 시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14억이 있잖아요. 구석구석 깡촌에서 천재성을 보이는 젊은 친구들을 그렇게 빨리빨리 그 시켜서 빠르면 16살, 심지어 14, 15살에도 그 인류 대학을 보내요. 그럼 이 친구들이 보통 그 대학을 졸업할 때 나이가 21세, 늦어봐야 22세예요. 그보다 훨씬 빨리 졸업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20살 안 돼서 졸업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1살에 내가 이 기술 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35살이야. 그럼 이 사람 경력이 몇 년입니까? 15년이에요. 15년. 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기술 발전 속도와는 달리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는 지금 굉장히 빠르죠. 우리나라로 치면 한 2배는 될 거예요. 한 30년 경력자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사람 그 경험이. 그래서 이 중국의 요즘 뛰는 젊은 기업가들을 보고 벤처 기업가들을 보고 아 중국은 젊은 애들이 막 그 창업을 해서 막 잘 되고 있어. 아닙니다. 그 젊은 나이에 그만한 학력과 경력을 쌓을 수 있게 해주는 사회 체제를 중국 공산당이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딥시크 같은 거를 볼 때도 40세니까 예, 이 량원펑이 그러니까 상당히 나이가 예, 있다고 봐야 되고요. 연륜이 있는. 예, 있다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해온 조직이 뭐냐면 젊은 친구들이지만 경력이 꽤 있고 능력이 있는 출중한 애들을 모아서 아주 그 탄력적인 조직에서 자유분방한 사고를 가지고 개발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과연 그 중국의 젊은 벤처들이 그렇게 천재성 가진 애들 모아서 아주 자유롭고 탄력적인 분위기에서 완전히 일에만 전념해서 그 빠지는 그런 조직 문화로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때 과연 지금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고 경쟁할 수 있느냐 이거를 중국 애들이 요즘 뭐 좋은 AI를 만들었대. 그럼 또 나올까? 뭐 너무 안일하다. 너무 안일하고 제 둘러 있는 사람들은 좀 나이가 많은 편이거든요.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이 중국보다 높은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과학기술부가 평가한 결과에도 우리가 중국에 뒤진 걸로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중국 그러면 메이드 인 차이나 싸구려 저품질 이런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인식할 때가 아니고 정말 심각하게 이러다 우리 큰일 나겠어 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AI 쪽에서는 이렇게 비약할 만한 발전을 하고 전기차도 잘하고 있고 이렇지만 사실 중국 경제 상황은 너무 어렵다는 얘기 많거든요. 중국이 근데 또 실제 내놓는 경제 발표 지표는 또 좀 다릅니다만 뭐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중국의 경제 상황 박사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한마디로 나빠요. 나쁘고 중국에서 발표되는 내용을 이제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이 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이상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GDP를 계산을 할 때 일단 제조 생산을 많이 하면 그게 다 GDP로 잡혀요. 안 팔려도 잡혀요. 그러니까 BYD 같은 데서 중국의 전기자동차 만들어서 유럽에 막 수출해 놓잖아요. 그래가지고 팔리지가 않으니까 막 그 주차장에 막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GDP로 잡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장주의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안 하죠. 그래서 중국의 GDP가 좋다고 해서 중국 경제가 좋다고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생각하기는 조금 곤란한 면이 있고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지표를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환율이고요. 하나는 실업률입니다. 근데 잘 읽어보면 지난 2년 이상 중국의 공식 발표에도 실업률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없었어요.
그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좋아지지 않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2년 전으로 돌이켜 보면 그때가 뭐 팬데믹 끝날 무렵 정도 될 텐데 그럼 그 전에는 팬데믹 3년이 있었잖아요. 그럼 도대체 실업이 엉망이 된 시간이 지금 얼마가 돼 있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못해도 5년 정도 엄청난 실업 사태를 겪고 있고 그 사이에 모든 분들이 알다시피 부동산 엉망이 됐고 내 주택담보대출 갚기가 지금 어려워져 있고 그런데 수출은 서방에서 제재해서 이제 잘 안 되고 좀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근데 작년에 중국이 좀 여러 가지 부양책을 좀 많이 썼는데 네. 그럼에도 좀 나아지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그 부양책이라는 게 크게 작년에 가장 먼저 실시했던 건 통화정책과 이제 금융정책이었어요. 이거는 다 돈 가진 사람들, 금융기업들 노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실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수출이 잘 안 되고 앞으로도 원활치 않겠다는 전망하에 중국의 내수 소비 시장이 불이 붙어야만 된다는 게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이 돈을 쓰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써도 되겠다라는 안심이 될 수 있어야 되고 또 실제로 주머니에 돈이 좀 들어와야 돼요. 이게 아직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이 산업 정책, 실물 경제 정책으로 내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양중 정책이라는 거고 하나는 양신 정책이라는 거예요. 양중 정책은 농촌과 도시, 여기서 도시는 사실 이제 뭐 중소도시를 의미하는 건데 이 두 군데를 제대로 발전할 수 있게 밀겠다. 그러니까 경제 정책의 초점을 그쪽으로 두겠다. 대도시 뭐 이런 쪽이 아니고요. 근데 이거는 아직 뭔가 구체적인 정책이 제대로 시행된 게 아직 없어요. 양신 정책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그 이구 환신 정책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둘로 나눠서 일반 가구에게는 뭐 휴대폰 사거나 텔레비 사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보조금 준다는 것이고, 그다음 그 기업에게는 만일에 설비를 교체하거나 어떻게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앞으로 기업 기술 혁신을 위한 장비를 구매할 때는 그건 도와줄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돈을 그냥 풀면요, 부자들은 받아가지고, 저는 부자가 아니지만 예를 들어 한 1억을 받았어요. 그럼 야 신난다, 오늘부터 좋은 거 먹으러 가자 이럴까요? 이 사람이? 평소에도 좋은 거 먹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도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나는 배가 고픈 사람이에요. 뭐 돈도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이 10,000원을 줘요. 그럼 당장 들고 가서 뭘 사 먹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요. 문제는 그럼 이 사람이 10,000원을 쓰고 난 다음에 그게 다른 경제 활동으로 연결이 되느냐예요. 그게 안 돼요. 돌지 않습니다. 결국은 뭐 분식점에서 뭘 사 먹으면 분식점 그 사장님이 10,000원을 받았을지 몰라도 어차피 원가 속에 뭐 임대료 내고 뭐 내고 나면 이 양반도 별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작정으로 돈을 풀면 나중에 가보면 그 돈은 다 지금까지 떼돈 가지고 있던 사람들 주머니로 가 있다. 예, 없는 사람은 또 없다. 이게 연결이 안 된다. 그래서 중국共产党은 이구환신을 하는 거예요. 기왕에 돈 쓰는 거 자기들 정책 방향에 맞게 돈을 쓰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건데, 이 돈의 규모가 중국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하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가 썼다고 해서 이게 다 좋아질 수가 없고, 이것이 기대했던 거는 이제 마중물의 역할이었습니다. 요렇게 자극을 주고 사람들이 돈을 쓰기 시작하면 거기에 그 바람에 타서 좀 다른 것도 좀 쓰고, 이거를 기대하는 건데 이게 현재는 아직 잘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중국 경제가 이렇게 좀 나쁘고 미국 올해 뭐 트럼프도 중국에 대한 규제를 점점 강화할 것으로 보이고, 그럼 그 여파로 우리나라가 좀 직면할 우려스러운 상황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전 세계 국가 중에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잘 안 사주겠죠. 그리고 뭐 미국에서 잘 안 사주면 유럽이라고 잘 사줄 이유가 좀 없을 것 같죠. 그럼 중국은 잘 사줄까요? 자기 코가 석자인데 뭐 남의 물건을 그렇게 사주겠나 싶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서로 물건을 안 사주기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따뜻한 나라들이 있어요.
남하고 거래 안 해도 그냥 우리끼리 따뜻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예를 들어 미국. 그냥 미국 사람들끼리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 러시아. 뭐 내가 좀 가난하긴 해도 남의 나라에 아쉬운 소리 안 해도 살 수 있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은 누군가한테 물건을 팔아야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입니다. 근데 이 나라 중에도 반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안 팔리면 안 팔리는 대로 하여튼 뭐 우리가 알아서 좀 할 수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남들한테 뭘 팔려면 재료나 뭐 이거를 또 다른 데서 구해와야 돼. 이게 이제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재나 이런 것도 어딘가에 이렇게 부탁해서 가져와야 되고 그걸로 제품 만들어서 좀 사달라고 부탁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아마 그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어려운 환경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어려울 때 한국과 뭐 정부 어떻게 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현재 상황이 한번 보세요. 오늘 저희가 얘기한 내용만 봐도 나오는 단어가 트럼프, 뭐 미중, 뭐 지정학적인 충돌, 뭐 하이테크, 뭐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런 단어들이 영향을 크게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한 기업이 기업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만드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첫째로 국가 전략이 먼저 서야 됩니다. 국가 전략 중에서도 뭐 전반적으로 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외교 안보 전략이 일단 서야 돼요. 도대체 중국을 끼고 갈지 안 끼고 갈지. 그러면 이런 것도 기본적인 방향이 어떤 우리 사회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야 큰 그 불확실성을 줄여놔야 기업 차원에서 무슨 전략을 세우든 하는 거지 모든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트럼프도 자기가 내일 무슨 일을 할지 모를 텐데 우리나라 뭐 대기업은 또 몰라도 뭐 중소기업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 보고 너는 대책을 어떻게 세웠니? 그러면 곤란하죠. 그래서 저는 이 국가 전략이 먼저 써야 되고 지금 현재 근데 우리 국내 상황이 국가 전략 좀 세워봐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개인 생각입니다. 일단 현재 상황은 여야가 합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 상황이고 그런데 외교 안보 전략이라는 것도 사실 여야가 합의를 해야만 하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 같으면 국회의 외교안보위원회가 좀 주축이 돼가지고 정부도 오라고 그러고 무슨 그 싱크탱크에 있는 전문가분들도 모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렇게 논의하고 이런 TF를 당분간은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최소한 양당이 여야가 거대 여야가 기본적으로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합의를 해주면 기업들이 그런 불확실성이 많이 줄어드니까 적어도 우리 정부가 누가 집권을 하든지 간에 이 방향으로 가겠구나. 그렇다면 요런 일이 일어나겠네. 그럼 우리 이렇게 대응을 해야겠구만. 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사님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가 또 투자자들이 많이 보는 방송이다 보니까 미중 패권 경제 속에서 뭐 올해 좀 주목해야 할 핵심 산업, 뭐 유망한 곳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그 트럼프 행정부가 당분간 뭐 이런저런 그 사단을 많이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이 계속해서 불안정하게 동탕질을 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기서 가장 큰 영향을 줄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시아나 미국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그 공급망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변수는 중국의 공급망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일 겁니다.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략 물자 공급망은 몇 가지를 꼽을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식량입니다. 특히 사료, 식량, 사료 공급망이고 둘째는 에너지 공급망이고 그 중에 특히 석유입니다.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반도체 같은 것이 될 거고요. 네 번째가 그 히토리를 포함한 그런 소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공급망이 이제 가장 이 변화가
심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 네 가지 공급망의 변화가 막 일어날 때 가장 이익을 또는 가장 손해를 보는 그런 가치 사슬은 무엇이며 거기서 가장 큰 혜택을 입거나 손해를 볼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본인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영역에서 찾아보면 그러면 투자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사님 모시고요.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다양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